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여름이 점점 견디기 어려운 계절이 돼가고 있는데요. 더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안전해야 할 집이 위험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비좁고 창문 하나 없는 고시원, 성인 한 명 겨우 지나가는 출입문에 환기가 되지 않아 곰팡이가 피어있는 쪽방촌 등 이런 곳을 흔히 비적정 주거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곳들을 말합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죽지 못해 산다고 하소연합니다.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은 우리 헌법에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당당한 권리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하루하루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상담과 다양한 주거복지 특화 사업을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꼭 쪽방촌, 반지하, 고시원 등의 주민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복지센터가 충청 지역에는 세종, 천안 등 단 2곳만 있을 뿐 대전에는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국비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주거복지센터 설치는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예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산 타령은 말 그대로 타령일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 빈곤의 함정은 더 커지고 빈곤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쳐주는 것,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한 곳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살피고 챙기는 노력도 지자체의 역할이자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이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면서 7월 10일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보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위기의 이진숙 1편입니다. 예, 요즘 뉴스에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이 후보자의 논문 관련 의혹과 또 부족한 유초 중등교육의 이해도 그리고 과거 4대강 사업을 놓고 보였던 행보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부 장관직이 대학의 연구 윤리를 감독하는 자리인 만큼 야당인 국민의힘은요, 이 후보자의 논문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예, 이진숙 후보자가 지명되자 지역에서도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진숙 후보자가 일부 논문을 중복 게재했거나 심지어 대학원 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챘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제기된 의혹을 보면은 지난 2018년 이 후보자가 2개의 논문을 각기 이제 다른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두 논문의 제목과 또 이제 논문 안에 실린 그런 실험 단계가 유사해서 이거 중복 게재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KCI 한국학술지 인용 색인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요. 두 논문은 전체 106개 문장 가운데 11개의 문장이 똑같았고요.
있었고요. 예. 또 61개의 문장도 유사 의심 문장으로 분류가 돼서 전체 유사도가 35%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통상 전체 유사도가 25% 이상이면은 표절 여부 확인이 권고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지난 2015년부터는요. 본인이 작성한 논문이라도 중복 게재를 하게 되면은 연구 성과 부풀리기로 인정돼서 부당 중복 게재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예, 중복 게재는 심각한 연구 윤리 위반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복 게재 의심을 받는 이 논문이요. 몇 달 뒤에 발표됐던 이 후보자가 지도했던 대학원생의 박사학위 논문과 거의 또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제자의 연구 성과를 자신의 것처럼 둔갑한 뒤 학회에서 중복해 미리 발표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 말고도 이제 야권은 이 후보자가 제자 논문 10여 편을 표절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연구 윤리를 담당하는 교육부 수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6년에 참여정부 당시에요. 김병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논문 표절 문제로 취임한 지 13일 만에 사퇴했던 일이 있었고요. 예. 또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그리고 중복 게재로 이제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지도했던 이진숙 후보자가 예. 유초중등 교육의 전문성이 부족할 건데 어떻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냐 뭐 이런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앞서 말씀하셨던 4대강 사업 관련 행보가 추가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자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이 4대강 사업의 자문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요. 예. 전체 위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연임을 해서 4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위원회는요, 4대강 사업이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등 4대강 사업 성과 그리고 정당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요. 22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도 홍수, 가뭄 피해 이거 줄이지 못했고요. 예. 또 강의 흐름을 막아서 오히려 녹조가 창궐하는 등 심각한 환경 문제만 유발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이진숙 후보자는요. 인사청문회 때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요. 예.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비슷합니다. 위기의 이진숙 2편입니다. 예. 또 같은 이름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또 한 명의 이진숙 씨죠. 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좀 혼돈스럽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두 분의 한자 이름까지 참진의 말글쑥으로 같았었습니다. 예. 참 이게 흔치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렇네요. 차이점이라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60년생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961년생으로 방통위원장이 한 살 적었습니다. 예. 네, 뭐 두 사람의 이름 이야기는 아닐 테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주말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 이것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로 수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현재 이제 대전 유성경찰서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예. 지난 윤석열 정부 때만 해도 경찰의 수사 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많았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반헌법적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경찰 수사도 좀 조금씩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요. 예. 경찰이 세 차례나 이진숙 위원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었는데 이 위원장이 이제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발부가 예상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난주 토요일에 이진숙 위원장이 유성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네, 언론 내용 보니까 꽤 오랜 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네, 오후 4시경에 출두를 해서 저녁 9시쯤 경찰서를 나섰으니까 5시간 정도 조사받았던 건데요. 예. 근데 경찰서 나서면서 혐의 인정하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은요. 10년 전의 일을 지금 문제 삼는 거는 대단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예. 이 정권이 교체되니까 어떻게든 이진숙을 손보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하. 취재진을 향해 발언했다고 합니다. 예, 혐의를 부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문제를
정치적 분쟁거리로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될 텐데 예. 최근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를 정쟁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그동안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가 출두하게 된 걸 두고선요. 경찰이 이진숙을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서 예. 경찰에 피해가 갈까 봐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답변하게 됐답니다. 예, 여러 차례 소환 부름으로 체포영장 청구가 점쳐졌던 그런 상황에서 이뤄진 출석인데 경찰에 피해가 갈까 봐 출석했다? 이 해명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빵 구매와 또 고급 단란주점과 골프장, 와인 구매 이런 것도 모자라서 예.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새벽에 커피 한 잔 마신 것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면서 이 정치적 피해자처럼 발언하는 모습 이거를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날 그 조사 마친 경찰은요. 필요에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좀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직접도 아닌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람들에게 10만 원 정도의 밥값을 결제했던 걸 두고도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예.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사용한 이진숙 위원장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지 정말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대전시가 세수 감소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올해 독서 문화 발전을 위한 지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대전시의 이러한 행보에 대전시 독서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가운데 대전 지역 대표 독서 문화 운동인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가 올해로 18회를 맞이했습니다. 다만 올해 행사는 시민 주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대전시의 예산 지원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관련해서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벌써 18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한 권의 책을 매개로 이어온 지역의 독서 운동 이렇게 10년 이상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시작할 때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좀 막연했죠. 예. 근데 다행히 청주에서 잘한 사례가 있어서 이걸 주도한 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도 시작을 했는데 예.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예. 지금 이런 노력들이 켜켜이 쌓여서 18회째를 맞이했는데 이제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이것은 이제 희망의 책 대전본부가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서 운동이고요.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시면 희망의 책 대전본부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희망의 책 대전본부가 2007년에 이제 민간 독서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독서 운동 시민 단체인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이게 이제 주 활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큐레이션 강좌 예. 그리고 이제 청소년 독서 활동을 도와주는 뭐 동아리 지원 정책 이렇게 해서 뭐 작년에만 해도 한 60여 개 이르는 그 독서 동아리들을 지원할 수 있었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거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그 밀착된 독서 문화 이런 거를 이제 정착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대전시가 그동안 17년 동안 잘 지원해 줬는데 예산을 조금씩 좀 줄이더니 작년에는 아예 그냥 다 삭감을 해버려가지고 올해는 전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이것은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참여를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이런 행사 가운데 하나인데 좀 아쉬움이 있으시겠어요? 이런 지원이 사라졌다는 것. 그렇죠. 이게 현장에 오시는 분만 해도 한 70분에서 100명 가까이 오고 그게 이제 선포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선정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작가를 초청해서 그 북토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에 이제 독서 모임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토론하고 하면 책도 지원해주고
어떤 뭐 다가비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하면서 1년 연중 이렇게 진행하던 행사예요. 예. 예산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은 이제 거의 힘들어졌고 그래도 이 명맥은 우리가 이어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시민들한테 이제 기부금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책을 선정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옛날에는 이제 뭐 도서관 사서들이나 이분들을 중심으로 활동비도 지원해가면서 했는데 그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시민들이 그냥 선정도 같이 하고 선포식도 같이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포맷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에서 도서문화진흥 예산 이것을 삭감하면서 여러 방식의 변화도 어쩔 수 없이 생겨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또 읽고 싶은 책 많이 좀 선정을 해주셨습니까? 네, 6월 30일까지 한 2, 3주 동안 그 추천을 받았거든요. 집계해 보니까 31권이 지금 추천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그동안에 어떤 책을 다뤘냐면 세대 간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책,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읽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책, 또 대전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책, 뭐 이런 책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주로 선정을 했었거든요. 31권이 지금 추천에 들어왔는데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기본소득, 게임 체인저라는 뭐 기본소득에 관한 책도 있고 그다음에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뭐 보통 일베들의 시대 이런 사회적 이슈를 담은 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를 끝낼 거야, 뭐 지구 끝에 온실 이런 기후 위기를 다룬 책들. 또 대전 건축 여행이라든가 대전 현충원의 묻힌 이야기 등 그 지역 문제를 다룬 책들도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 뭐 31권이 다 좋은 책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 권을 뽑자. 그래서 희망의 책 대전문구 그 운영위원님들하고 또 후원해 주시는 회원분들이 한 45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또 시민 자원봉사자 가운데서 선정을 해가지고 추천위원회를 이제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7월 13일까지 이제 몇 차례 온라인 토론 이런 걸 거쳐서 7권을 선정하고 14일에 이제 그 7권을 공개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시민 투표를 해서 최종 한 권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책이 선정될지도 또 궁금해지고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대전시가 관련 예산 삭감을 했고요. 또 이 독서 관련 사업을 대전 한밭도서관으로 일원화 시킬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도 그걸 좀 기대를 했어요. 뭐 그 예산을 좀 줄이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독서에 관련된 여러 예산 항목들을 다 모아서 한밭도서관에서 주관한다 이런 얘기가 초창기에 있었는데 작년 한 8, 9월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최종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부 다 삭감이 됐고 지금은 거의 뭐 이 독서 운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다 사라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올해 뭐 독서 문화 발전을 위한 예산 없고요. 또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예산 역시도 전혀 반영되지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독서 문화 생태계 지속적으로 잘 탄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나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대전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많을 때는 뭐 한 7억 가까이도 지역 서점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고요. 2023년에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그거마저 이제 작년에 삭감되고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2019년에 제정된 대전시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지역 서점들을 인증도 해주고 이런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예산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해왔거든요. 제가 한 3년간 선정위원회 이제 위원장으로 이렇게 활동들을 하면서 가장 살아가고 있는데 지역 서점들이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되게 대전시가 사랑받는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매우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거를 뭐 대체한다고 해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한 1억 원 가까이 작년에 북페어를 열기도 했고 북콘서트를 한다고도 이제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이제 사라져서 대전시가 과연 독서 문화에 관심이 있나 의심할 정도로
독서 지원 예산은 다 사라졌고요. 그 대신 부활된 게 저거죠. 새로 시작한 게 영시축제. 예. 이게 이제 개그맨 행사인데 여기에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공시된 것만 해도 한 60억 원, 예.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여기다가 쓴다고 하는데 그거 10%만 해도 6억에서 한 1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면 지역 서점들도 살 수 있고 대전의 독서 문화도 운동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런 게 사라진 게 상당히 아쉽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지난해에도 대전 향토 서점 가운데 대표적인 계룡문고가 폐업하는 그 과정도 지켜봤고요. 그 당시에 많은 시민들께서 단순히 서점 하나 폐업 아니다. 이거 지역 문화 생태계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이제 목소리도 많이 내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막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도 지켜보시면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당시에 상당히 가슴이 좀 아팠어요. 예.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대전에 산 지가 35년이나 됐고 예. 일종의 그 정신적 어떤 이게 구심점이 됐었거든요. 기록문고가 예. 좀 거기서 사람들이 만나는 하나의 이렇게 이정표 같은 역할을 했고 서울에 교문고가 있다면 대전에는 계룡문고가 있다. 이런 자부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독서 행사도 이루어지고 문화 예술 행사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면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대전이 이래도 되나 이게 저도 상당히 가슴이 아팠는데 이 예산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 서점을 홀대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문체부에서 관련 자료 잠깐 보면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 보고서 이곳에 대전이 이 독서 지원 사업 이게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치를 보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대전시 슬로건 보면은 그게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 인류 경제 도시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를 국가나 도시에서 이렇게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게 낙후된 도시나 저개발 국가에서 쓰는 말인데 이게 선진국이나 문명 도시에서는 경제를 강조하지는 않거든요. 이거 자체가 대전시의 품격을 낮추는 거고 대전시는 국내 최고의 과학단지도 있고 환경의 중심 그리고 인구 대비 대학 수도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거든요. 이렇게 고급 인력 비중이 높은 대도시의 위상에는 안 맞죠. 이게 경제 도시를 내세우는 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류 문화 도시 이렇게 좀 슬로건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예인이나 부르고 이제 먹고 마시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 영시축제 예산이 이게 좀 독서 예산으로 좀 전환되는 좀 계기를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독서 문화 발전 활성화 이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10여 년, 20여 년 가까이 이어오던 것이 이제 조금 힘이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건데 무슨 맞아요.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정이 어쨌든 대전시에서 열악하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제 예산을 좀 다양하게 분배해서 잘 쓸 수 있는 이런 방식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필요한 정책이라면 그럼 어떤 것을 좀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대전시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이라도 과거에 했던 그 지원 예산을 올해라도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전 사랑 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 서점에 책을 구매하면 한 15%에서 20% 정도 할인해 주던 제도가 우리 있었거든요. 이런 것만 살려도 지역 서점들이 좀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이고 마을 작은 도서관이 대전에 한 250개 정도가 있어요. 이런 데가 대부분 운영난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도서를 구입하거나 여기 자원봉사자들의 그 실질 활동비 무슨 임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 활동하다 보면은 소소하게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라도 좀 지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 동아리가 대전에 저희들이 찾아본 것만 해도 100여 개가 넘습니다. 이런 그 독서 동아리들의 활동을 인증해주고 대전시에서 약간의 활동비만 지원해줘도 되게 자부심을 갖고 이분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실경비 지원 정도는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만큼이라도 좀 대전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가장 시급한 거고 어쨌든 대전시가 문화도시로서 성장하려면
독서 생태계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전시가 조금 더 독서 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예.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에서는 일단 독서 문화 지역 서점 관련해서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예산이 0원이고 독서 문화 진흥 지원 사업도 0원이고 네. 우리 대전 북스타트 지원 사업이 그래도 1억 6,14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구로 좀 보면 중구랑 유성구에서는 지역 서점 관련 사업 예산이 조금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9천만 원, 2억 원. 그 대덕구가 되게 그 독서 정책을 아주 선도적으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구청장 바뀌면서 거의 다 사라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성구하고 중구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예산을 꽤 그 예산도 그렇게 넉넉치는 않을 텐데 예. 독서 예산을 제 생각에도 좀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걸 좀 다른 구들도 예. 좀 그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들을 내년이라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구에서 짜여진 예산은 대전시 전체에서 활동하는 단체에게는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겠군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희망의 책 대전본부 그래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가 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활동을 또 이어나갈 계획이실지 그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대전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서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니까 후원자도 나타나고 또 모금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활동 이번에도 뭐 한 2주밖에 안 되는데도 30여 권 이상의 책을 추천해 주시고 이런 것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운동은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 동아리나 지역 서점, 마을 작은 도서관, 지역 작가 협회 등과도 같이 힘을 합쳐서 예. 이런 행사들을 공동 주최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 2,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북크리에이션 강좌 예.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시청자 받으면 하루 만에 막 40명, 50명씩 지원을 해가지고 예.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도 2배, 3배로 막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예. 되게 호응이 좋아서 북크리에이션 강좌도 지금 가을에 열라고 하고 있고요. 다행히 또 그 지역에 유클리드 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이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예. 올해도 시 예산은 없지만 한 1, 2회 정도 북크리에이션 강좌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이제 북토크도 횟수는 많이 줄었지만 어쨌든 지역의 작가들도 살리고 그다음에 지역의 도서관, 독서 모임 이런 데하고도 협력해서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했고 이번에 두 번째 행사가 관저지구에서 예. 연락이 와가지고 같은 하늘 아래 우리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북토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올해는 한 4회 정도 저자 추천해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희망의 책 대전본부라고 네이버에서 치시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공지가 돼 있고요. 예. 우리 북토크 행사도 거기 일정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힘을 좀 북돋아 주시면 좋겠고 KBS한테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저희 단체 활동을 지원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셔서 다른 언론들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희망의 책 대전본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예.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집중 인터뷰 대전시의 예산 지원이 끊긴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독서운동 전반적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사회 이슈를 청년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청년몰 시간입니다. 대전청년내일센터 우수정 전 센터장, 장지령 청년활동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대선은 여성 정책과 관련한 공약이 부진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 부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서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겠다라는 큰 방향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청사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새 정부의 젠더 정책에 대해 두 분 청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여성 정책, 성평등 정책, 젠더 정책, 성차별 금지 정책 참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본질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일 텐데 이게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편견이 아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젠더 정책을 여성 정책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은 또 청년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장재령님. 전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고 생각을 했다가 예. 좀 살펴보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젠더 정책이 살펴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다 같이 잘 살자라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예. 대표적인 젠더 정책인 육아휴직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보통은 육아휴직이 여성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이제 주변 친구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우리 아빠는 어렸을 때 너무 바빠서 나랑 지금도 안 친해라는 친구들도 있고 또 TV 예능에서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 인터뷰를 보다 보면 남편은 맨날 돈 벌어오느라 삼남매랑 집안 살림 내가 다 해서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건 사실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또 어떤 정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아버지들한테도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경력 단절 여성한테만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써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다라고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 어떤 약자라고 생각했던 게 여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평등 정책 자체가 약간 여성 권리와 여성 인권을 향상을 중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성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젠더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젠더가 무엇일까? 평등이라는 건 무엇일까? 성차별이라는 건 무엇일까에 대한 좀 정의나 필요성에 대한 좀 사회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자꾸 어떤 것들이 이슈가 남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단어는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살펴봐야 되는 맥락이 없다 보니까 어떤 청년 남성이라든지 혹은 청년 여성이라든지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하는 서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올 수도 있고 예. 특히 뭐 지금도 저는 평등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여성 인권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도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남성 인권이 높아졌다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거 자체가 이미 인권이 차별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별에 상관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게 성평등이고 이런 정책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5년마다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가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왔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두드러지는 역할이 없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관련해서 기사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해서 여성가족부가 어떤 정책을 했다라고 느껴지진 않고요. 예. 이게 아무래도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걸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체감을 못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제가 젠더 관련해서 접한 거는 수많은 어떤 시위 뉴스들이 저한테는 전부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성가족부의 어떤 존재 자체가 젠더 갈등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오히려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았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양성평등이라는 어떤 그 가치를 실현하려면은 단순히 정책을 바꾼다,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사회가 많이 갈라져 있는데 이런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가운데에서 소통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20년 정도 동안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과 가족의 다양성 그리고
청소년 폭력 피해자 이런 예. 부분에서 정말 큰 성과를 저는 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원래 청소년의 분야에도 관심이 많기도 했고 이러한 정책의 현장에서 좀 일을 하다 보면 여성가족부의 그런 핵심 성과들이 저는 좀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 뭐 해바라기 센터를 운영한다던가 뭐 위기 여성 대상으로 24시간 상담하고 약 매년 20만 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숨기거나 예. 어떠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오지 않도록 그런 구조나 정책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점을 좀 마련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 청소년 보호 자립이라든지 자립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양성평등,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뭐 성별 영향 평가, 예. 양성평등 주간, 양성평등 위원회 이러한 단어들로 여러 가지 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들을 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고요. 예.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넘어서 이제는 가족센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고 그러한 지원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여성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예. 보호받지 못한 약자들을 좀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활동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에서도 새로운 장관이 이제 취임을 했고 어떤 역할을 기대해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여성가족부나 뭐 양성평등위원회 어떤 역할을 해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나였다면 뭐를 우선으로 할까 좀 고민을 했을 때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세대 간에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 계층 간에 아니면 젠더 간의 갈등이 많이 갈라져 있는데 이걸 예. 이어붙이기 위한 그 뭔가 사회적인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소통의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양성평등위원회 청년위원이거든요. 그러세요? 아 근데 이게 좀 반성하고 좀 속상한 일이긴 한데 제가 예.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자체의 모든 청년들을 좀 포함해서 이런 양성평등위원회 청년의 할당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민간 협력인데 제가 사실 한 번도 적극적으로 나서본 적도 없고 예.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퍼포먼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행사가 당연히 있기는 했지만 직장인이거나 어떤 학생이면 참여할 수 없는 공직자의 위주로 만들어진 행사들이 참여하기 힘든 시간대라든지 네, 약간 예를 맞습니다.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서면으로 진행하거나 좀 유명무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었고 정의를 다시 내리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처럼 어떠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실효성 있는 운영이 바닥부터 좀 이어지면 어떤 성과들이 위로 전달이 될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을 토로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여성가족부가 많이 지금 뭐 타부서와는 좀 다른 개념의 부서로 많이들 인식을 하시고 협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평등 가족부로 좀 확대하고 강화하겠다 이런 새 정부의 또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게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닌가 하고선 조금 더 어떤 정책들이 언급이 됐는지를 찾아봤는데 예. 한 가지는 모두를 아우르는 어떤 가족과 성평등의 가치에 집중한다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는 1인 가구부터 미혼모 가정이라든지 동거 가정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까지 포괄적인 어떤 돌봄과 가족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서 말하는 돌봄은 아동 돌봄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인 돌봄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예. 또 더 찾아보니까 어떤 성별을 가리지 않는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또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에도 힘을 쓴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앞서서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추진력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예. 정책들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던 조직이 개편되던 그 기능의 본질을 좀 확장할 필요는 확실히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힘이 없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 부처와 협력을 할 수 없는 건 그냥 우리나라 행정부처가 너무 칸막이로 막혀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뭐 행정안전부가 고용노동부랑 아주 협력적인 관계도 아니고 모든 부처가 서로의 일을 하느라 바쁜데 저는 그게 정책이 연결될 수 없는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들이 많더라도 그런 것들을 연결하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여성가족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부처라고 한다면 그 모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대한 갈등을 좀 조정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거나 그런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누가 어떤 불평등을 갖고 있는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마지막 부분에 살짝 나왔던 말인데 모두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 발표하면서 모두라는 단어를 좀 강조를 했거든요. 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 또 남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그래야 훨씬 효율적인 여러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지금 나아지고는 있다지만 아직도 가부장제의 유교의 영향권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아버지가 우는 걸 못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두 분은 혹시 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전 엄청 딱 한 번 있었는데 아버지가 우셨던 장면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때 이제 집이 어려워져서 아버지 어깨가 되게 무거워 보이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장면 말고도 예전에 일했던 곳이 상담소랑 같이 운영되던 곳이어서 공무원 분이 5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 일 때문에 방문하셨다가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일과 관련된 회의를 할 때는 엄청 단단하고 엄격하게 이제 진행을 하시다가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조금 감정적인 표현, 그 모습을 보이고 눈물도 보이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이 어깨에 계시는구나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예전에 제가 봤던 아버지 모습하고 되게 겹쳐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계기가 돼가지고 누군가 어깨에도 저만큼 무거운 짐이 있다면 같이 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좀 가부장적인 사회가 서로를 많이 고립시키지 않나. 남성은 가장으로서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는 압박도 좀 들고 여성은 가사와 어떤 육아의 책임이나 아니면 성차별 속에서 홀로 뭔가 떠안는 역할 안에서 고립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젠더 문제가 뭔가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잘 우셨고 감성적이셨군요. 거의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사실 가부장적이다기보단 저희 어머니가 항상 생계를 책임지는 좀 가족의 구성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두라는 단어가 그 정치적으로 자꾸 이 젠더를 갈라치기 하고 정치적인 어떤 결집 도구로 활용이 되니까 이 모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여성, 남성 이라는 단어를 쓰면 왜 안 될까라는 것들을 저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뭔가 남성, 여성이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갈등이 모든 SNS에서 바로 대결의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 때는 이랬는데 그러면 뭐 군대는 어떻게 하는데 이러면서 해결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두라고 쓰지만 사실 결국에는 성평등이라는 거는 여성의 인권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 남성들이 더 자유롭게 이런 육아휴직이라든지 어떠한 제도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사실 어떤 정책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것을 서로 이해하고 네. 그 다른 것 사이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 다른 것 가지고 싸우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젊은층이나 청년층 보면 여성가족부에 대한 좀 오해나 비판, 비호감 이런 게 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성평등 가족부가 된다고 해서 앞서 말한 이런 여러 사업들 또 청년들이 제안하는 것들, 여성, 남성 각각이 제안하는 것들 다 받아들여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제 장재랑님은 처음엔 이름만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름 바뀐다고 이런 인식이 바뀐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침투되어 있는 인식을 바꾸려고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예. 이 부분에서 앞서서 여성가족부가 이름이 바뀌면서 조금 더 소통 창구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예. 뭐 다른 부처랑도 많이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건전한 성평등 의식을 갖기 위해서 교육부와도 이제 상의를 하고 예. 또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정보통신부나 예.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랑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년층들이 이제 여성가족부를 좀 멀게 느끼는 게 나와 상관없는 부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나 아동이나 뭐 다문화나 이렇게 특정 대상에 집중한다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 어떤 여성들 뭔가 피해를 받거나 예. 어떠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은 여성가족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위험에 빠지면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약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뭐가 특별한 걸까라는 사실은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이미 좀 세상에서 이러한 성을 바라보는 갈등이라든지 평등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것에는 동의를 하긴 하지만 예. 그런 정책에 대한 소통이 그동안 부재가 되었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을 고민을 하지 않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예. 그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름보다는 신뢰를 쌓는 그런 활동들이 조금 더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계속된 압박으로 인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텐데 제대로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 성평등 가족부로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을 다시 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이 평등의 항목 중에 남성과 여성, 임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항상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올해 2월에 발표한 베이징 행동강령 채택 30주년 이행평가 연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 가운데 시장 소득 기반 빈곤율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여성이 매년 22에서 23%대의 빈곤율을 보였는데 반면 남성은 그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18%에서 19%.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성의 임금에 대한 좀 수치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현상을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되게 즐겨보던 콘텐츠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분이 어떤 웹툰을 이렇게 그 연재하시는 걸 봤었는데 예. 거기 내용 중에 자주 나오던 내용이 준비 없이 이혼을 하면 여성은 극빈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어떤 가정폭력을 겪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많고 어떤 빈곤율 통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어두운 단면이 있구나를 좀 개인적으로 그 툰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이혼뿐만이 아니라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고 남녀의 임금 불평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성들이 이혼을 하면 그 아이를 돌보는 것도 또 가사 일도 본인이 온전히 책임지게 되는데 예.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려는 점도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느꼈습니다. 수치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라고도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의 비율이 여성의 41% 정도가 비정규직이고 남성분에 비해서 1.5배가 높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신이나 육아로 인해서 이제 노동시장에서 이탈되거나 박탈되거나 또 재진입 시에는 저임금 직군으로 이제 다시 배치가 예, 되니까 경력 단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성에게 좀 연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고령 여성의 빈곤율이 2배 이상이 높다고 예. 합니다. 여성에게 집중된 이제 예전에는 당연히 집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나의 조부모를 돌보는 예. 아픈 사람을 돌보는 분이 거의 여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예. 묵음 돌봄에 대한 노동이 좀 성별을 좀 더 분리하고 빈곤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사회가 여성의 노동을 좀 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할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 여성들은 언제 돈 많이 벌지? 특정 계층이 아니고서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모두들 알고 있지만 말하기에는 꺼려하는 그런 뭐 유리천장, 임금 격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것이 조금 더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어떤 보호 정책들이 앞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임금 투명화 정책을 좀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원칙으로서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가 고민해야 되는 과제들이 너무 많고 사실 어떤 단체 여성 노동연대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요구하기도 하겠지만 예. 저는 사실 좀 디테일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약간의 불평등한 사건들 혹은 성평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행정의 절차들 이런 것부터 바꾸면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었고 예. 일자리에 대한 질적인 개선이라든지 경력 단절 예방이라든지 노후 소득을 안전망 있게 만든다든지 젠더 통계 기반을 만들어서 진짜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들 예. 그런 좀 구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이제 뭐 이 기업 공시에다가 성평등 지표 넣자 이런 제안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기적이고 예.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이게 좀 필수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되게 다양한 선진국들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업의 어떤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관련된 지표를 공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좀 발 맞춰서 국제적으로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일자리에 대한 질의 개선이 이런 것 같아요. 취업 시장에 대한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당연한 방법이고 채용이나 승진, 뭐 급여에서 좀 합리적인 근거가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청년 세대가 특히 이제 앞으로도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기성세대는 노동자와 소비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 서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되지 않을까.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그러한 제도들을 너무너무 잘 시행하고 있고 예. 여성들이 얼마나 일하고 대우받고 투자를 판단하는 자료들이 좀 빠져 있는 게 저는 놀랐어요. 저는 몰랐었습니다. 예. 몰랐어가지고 아 이런 기업에서부터 성평등이 시작이 안 되고 있구나.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현 정부에서 여성 장관 30% 이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지금 새로운 뉴스처럼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걸 공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새 정부에 바라는 젠더 정책 관련해서 한 줄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한 게 저희가 첫 단추를 다시 꿰매는 작업을 잘 발을 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각 세대와 젠더가 어깨에 힘을 빼고 신발끈부터 함께 묶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보다는 어떻게 함께 살 건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청년몰 청년들의 시각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젠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전 청년내일센터 우수정 전 센터장, 장재령 청년활동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10일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의 끝곡 롤링스톤즈의 Start Me Up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